반갑습니다. 오늘은 족보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그 족보에서 쓰이는 용어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시 가경보 1805년 5월에 발행된 가경보의 목록, 그러니까 목차죠. 목차입니다. 족보는 이렇게 서문류, 그 다음에 법례, 그리고 자손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손록이 사실은 진짜 백이 족보죠. 이 서문류는 여기 보면 이제 기사하는 게 있고 구보서, 경보서 이래 되어 있는데, 이 기사라는 것이 이 가경보의 서문입니다. 그리고 구보서는 뭐냐면은 이보다 앞에 나온 족보, 그러니까 1743년에 만든 걸융보의 서문입니다. 그리고 경보서, 이거는 1686년에 만든 강희보의 서문입니다. 강희보를 감찰공 최세영이 서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경보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 걸융보 서문, 강희보 서문을 수록함으로 해서 이 족보는 강희보와 걸융보를 이어서 증보 발행된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대개 수록 순서를 이렇게 현재 이 족보의 서문을 맨 먼저 싣고 그 다음에 이제 발행된 역순으로 이렇게 대개 수록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이제 전주부 건치연혁, 그리고 최씨 본원, 여조 관제, 변호 고증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문헌이죠. 말하자면은 문헌록인데, 여기 가경보까지만 해도 이런 것만 문헌이 실렸어요. 그런데 그 후대 족보들을 보면 여기에가 이제 뭐 비문, 행장, 그리고 뭐 정려문, 내지는 무슨 건축물의 기문, 이런 것들을 다 수록하죠. 이거는 지금 전주시 연천공파 계해보 1983년에 나온 것의 문헌록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문헌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문헌록만 별도로 별책으로 발행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법례인데, 이 법례는 뭐냐면은 이 족보를 어떤 원칙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원칙으로 족보를 만들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법례가 9조, 그 다음에 구법례가 14조. 이 얘기는 뭐냐면 구법례는 걸융보의 법례예요. 그러니까 걸융보의 법례 14조를 바탕으로 다시 추가로 9조를 추가해서 이 족보를 만들었다, 그런 원칙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자손록을 보면은 1권부터 11권까지 있는데, 여기 11권은 부편 그랬어요. 부편이란 거는 부록이란 얘기죠. 이 부록에 별보가 수록되어 있어요. 별보. 이 별보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초기, 재기, 3기, 4기 하는 글이 적혀 있어요. 이 초기, 재기, 3기, 4기 하는 것도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1800년대 중반이 오면은 산도가 포함돼요. 산도란 게 뭐냐면 선산 지도예요. 선산 지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산도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나오면서부터 화보가 실려요. 당연히 흑백 카메라, 흑백 사진일 때는 흑백이 실리고 컬러할 때는 컬러가 실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기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게 전주시 갑진보 1964년에 나온 족보의 세계표인데, 이 갑진보만 해도 책이 16권이야.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걸 찾아면 한참 뒤지게 돼요. 그러니까 찾기 쉬우라고 이렇게 세계표를 앞에 만들어 가지고, 이 가문은 여기 뭐 3권 63페이지에 가면은 실려 있다, 이거가 3권 63페이지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을 수 있게 이리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세대가 여러 세대인데 이거를 한 장에 다 못 실으니까
한 세대씩 칸을 나누어서 실리는데 이 칸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게 기예요. 지금 이 가경보는 7칸으로 나눴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칸 이거는 다음 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세대가 여기 제대로 적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보고 한 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발행되는 게 초기, 두 번째 게 재기, 이렇게 된 게 초기, 재기, 3기, 4기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는 병자보, 1996년에 나온 병자보의 자손록이고, 이거는 1805년 가경보의 자손록인데,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이력이 이렇게 쫙쫙 적혀 있어요. 이걸 보고 행장이라 그래요. 이 행장에는 이분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으며 어떤 벼슬을 했고 어떤 상을 받았고, 또 뭐 부인은 누구고 묘소가 어디에 있고 이런 얘기들이 다 적혀 있어요. 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부인이 2명, 3명인데 전 부인이 아들을 몇 명 낳고 후 부인이 몇 명 낳았다, 뭐 이런 얘기도 적혀 있고 그래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별보예요. 별보. 이 별보는 부록이죠. 어떤 가문에서 처음으로 단자를 보내오면은 그걸 바로 수록하는 게 아니고 딱 검토를 해봐서 우리 전주철씨가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맞는 것 같다 해서 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별보에다가 먼저 수록해서 공개를 해요. 그러면 이걸 보고 그 사람 우리 최씨 아니요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개를 하는데, 우리가 특허를 출원하면은 그걸 기술적으로만 맞다고 바로 등록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등록하기 전에 내용을 공개를 해요. 그래서 이의가 있는지,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때 가서 등록해 주는 거하고 같은 원리로 검증을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별보가 발행됐으면 이분들은 이 검증을 거쳐서 그 다음번 발행되는 족보에서 원보에 실리니까 조선시대면은 60년이 걸리고 해방 후에 이때는 이제 30년이 걸리는 거죠. 한 번 실리는데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이렇게 세대가 적혀 있는데, 이걸 놓고 상대, 하세, 뭐 대신, 불급, 기불대수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이게 뭐 별 복잡한 것도 아닌데, 상대, 하세는 위에서 밑으로 셀 때는 대로 세고, 위로 올라갈 때는 밑에서 위로 셀 때는 대로 세고, 위에서 아래로 셀 때는 세로 센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 대신 불급은 대로 셀 때는 그 세는 게 내까지 세지 않는다. 대신 불급, 나한테까지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빼고 센다 이 말이에요. 기불대수는 대로 세는 숫자에 나는 포함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 말만 봐갖고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원래 이 세라는 글자는 10십자 3개를 합쳐가지고 인간의 한 세대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이건 원래 인간이 몇 대인가 몇 세인가 이걸 하려고 전용으로 쓰려고 만든 글자예요. 그런데 당나라 태종이 이세민이야. 이세민이 이름에 세자가 들어가니까 피휘를 해서 이 글자를 못 쓰게 했어요. 아무도 뭐 이거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대자로 바뀌어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대와 세가 공존하게 됐는가? 처음에는 세만 사용했죠. 그런데 이세민이가 황제가 되면서 피휘를 해서 못 쓰게 해. 그러니까 이제 대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이때는 제사 때만 써요. 딴 데는 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제사 때 충문이나 지방에 써붙이는 그것만 쓰니까 1인칭이나 2인칭으로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1인칭으로 저가 몇 대 손입니다, 할아버지가 몇 대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만 쓰니까 대로만 써도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족보가 나오니까, 족보는 책이잖아요.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봐. 그러니까 여기서 3인칭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마침 이제 이세민이 황제도 아니니까
이제 세를 다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는 세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할아버지한테 직접 저의 구대 할아버지 그렇게 부를 때는 2인칭이잖아요. 구대 할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는 할아버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제가 구대 손입니다. 이때는 나를 빼고 이때는 할아버지를 빼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세대를 빼고 아까 대신 불급이니 뭐 기불대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3자 남한테 그분이 제 10대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은 할아버지를 포함해야 돼요. 나도 포함해야 되고. 그래서 3인칭으로 쓸 때는 세에서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상대 하세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고, 실제로 대와 세는 섞어서도 관계없는 거예요. 사람이 헷갈리니까 안 헷갈리려고 나눠서 쓸 뿐인 것이고, 3인칭으로 할 때는 그 조상과 나를 다 포함해서 써야 되고, 1인칭이나 2인칭으로 할 때는 나나 그 조상은 빼고 해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비슷한 사례로 우리가 이 기제사를 지내면 여기서는 학생 부군 이렇게 말해요. 왜냐, 나만 읽으니까. 내하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직접 통화하는 거니까. 이때는 이름이나 이런 걸 하면 성도 필요 없고 이름도 필요 없죠. 그런데 비석은 지나가는 남도 읽거든요. 그러니까 채공 용봉 이렇게 적어요. 남도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남한테 말할 때는 당신 성이 뭐요? 그러면 제 전주 최씨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이 그 예전에 끝나는 거야. 저 전주 최가입니다. 그게 예전에 맞는 거거든요. 전주 최가. 지금은 전주 최가라 그래 말하는 사람 별로 없죠. 전주 최씨라 다 그래 말하는 건데. 그 예전에 어긋나는 게 사실은. 원래 예전은 저 전주 최가입니다 이래야 돼. 그런데 책은 제3자 남도 보거든요. 그래 여러가 전주 최가 해평 파보 그리 적으면 안 돼. 남도 보니까. 그래서 남도 읽으니까 전주 최씨 이렇게 족보에는 적는 거예요. 3인칭 이렇게 제3자를 위해서요. 그 다음 족보에 가면은 주로 묘자리를 말할 때 좌나 향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좌라는 거는 뭐냐면은 관측자 입장에서 볼 때 묘소가 있는 방향, 관측자가 보는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향은 묘소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방향. 이게 틀리죠. 그러니까 묘소에서 보면은 관측자가 보이겠죠. 관측자가 보면 묘소가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관측자가 있다고 했을 때 묘소가 여기 있죠. 묘소가 이쪽 방향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관측자가 볼 때 묘소가 있는 방향이 좌고 묘가 가리키는 방향이 향이에요. 그러니까 건자면은 손향이고 자자면은 오향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족보에는 보면 향으로 적은 것도 있고 자로 적은 경우도 있고 이제 막 섞어 있어요. 유자면은 묘향이죠. 이렇게 족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용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전자족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